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명이 넘는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사망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는 말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먼저 곽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북한 조선노동당 본부청사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긴급 방역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인정했던 이틀 전처럼 회의는 또 새벽에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덴탈 마스크로 추정되는 얇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하루에만 17만 4천여 명이 새로 발열 증상을 나타냈고 이 중 21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날 18,000여 명의 발열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누적 발열 증상자 수도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상비약까지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또 중국의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오늘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건 아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만간 북한에 보낼 구체적인 제안 내용 검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자, 그럼 북한 문제에 취재하고 있는 곽승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곽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 2년간 보여온 태도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동난이라는 말 자체가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해서 사회가 크게 혼란스럽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 이건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과 비교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 수 27명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의 방역 성과를 적극적으로 따라해라.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 방역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강력한 봉쇄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걸 따라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모든 게 부족합니다. 네. 뭐 백신, 해열제, 그리고 진단 키트, 방호복, 뭐 하나 지금 부족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식량 배급 문제인데요. 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쇄도 봉쇄지만 결국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으려면 북한이 뭐 치료약이나 백신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워낙 의료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상비약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네. 말했잖아요. 나아가 주민들에게는 코로나 치료법으로 금은화나 버드나무잎 다려먹기 같은 민간 요법까지도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민간요법까지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유엔까지 나서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또 이걸 선뜻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CNN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20년간 중단됐던 대규모 원자로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네. 이렇게 또 보도했거든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핵 개발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보건정책을 연구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북한을 이대로 두면 평양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당장 국제사회 의료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을 향해 당장 백신 접종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북한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3,612명을 검사했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북한 보건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박기범 교수는 그 직후인 4월 중순쯤 북한의 봉쇄망이 오미크론에 뚫렸을 거라면서 중국 유입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citywide outbreak가 생기고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그 질린 프로빈스 가까운데도 거기서도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저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북한을 20차례 이상 방문하고 북한 의사 면허까지 있는 박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감안했을 때 무증상 감염자가 더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북한이 확진자가 아니라 발열자로 표현한 것부터 정식 검사가 아니란 겁니다. 검사 못하지요. 기계가 모자라니까. 35만 명을 다 지금 테스트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있는 사람은 의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쿼런틴 해놨잖아요. WHO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지만 북한의 백신 접종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걸 우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른바 평양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치료제와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수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숫자가 커지면은 새로운 베리언트가 또 생길 수 있어요. 평양 베리언트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면은 더 위험한 거. 그래서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it's of national interest. 북한을 상대로 한 의료 지원 계획을 묻는 MBC 서면 질의에 국무부는 현재로선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지만 국제 백신 공동체 코백스가 북한의 물량을 할당한다면 지지할 거라면서 무엇보다 북한은 백신 접종을 신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두 차례 성비위 전력이 드러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번에는 과거에 출간한 시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여성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박완주 의원 측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를 하면서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2002년 펴낸 전동차에서란 시의 한 대목입니다.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기도 하다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밀쳐보고 만져도 여성은 얼굴만 붉히며 아무런 말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이를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묘사한 겁니다. 이때 윤 비서관은 대검 중수부 수사관 신분이었습니다. 앞서 윤 비서관은 1996년 남부지청과 2012년 대검 근무 시절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각각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집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은 지하철 내 한심한 세태에 대한 풍자라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시란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비서관이 과거 성비위 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도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언론이 자신의 진위를 왜곡했다면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국가를 망치는 제1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또다시 불거진 성비위 사건에 곤혹스런 모습입니다. 비대위를 통해 박완주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방침을 정했지만 박 의원 측이 금품으로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언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측이 성폭력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조만간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의 제명안을 첫 안건으로 처리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박 의원을 제소해 국회 차원의 징계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했지만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가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 치료를 언급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가 계속되고 있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HO에서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이 바로 5월 17일이었죠. 1990년. 그렇게 되면서 세상의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용산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위 차량과 참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스를 설치해 시위대가 지나는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정문 앞에서 행진을 멈추고 15분 정도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이번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며 일부 인용해 이번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를 하려고 했던 그 생각부터가 과연 소통을 하려는 태도가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어디서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에서 따져보겠다며 즉시 항고하는 한편 결론이 날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여연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GTX 공사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는 고층 아파트 앞 도로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불이 커지는지 연기가 점점 더 뿜어져 나오고 다른 층에서도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창가로 몸을 내민 한 주민은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와 빠져나온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신 듯 휘청거립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2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창가 쪽에 나와서 연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으셨나 봐요. 얼굴만 내밀고 이제 계속 구조 요청도 하시고.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끄고 처음 불이 시작된 아파트 7층 주방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에는 서울 영등포구 양화 한강공원 편의점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공원 내 나무와 잔디밭이 불에 탔습니다. 밤사이엔 부산 사하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살던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낮 12시쯤엔 경기도 고양시의 GTX A 노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터널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7m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았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TX A 건설 현장에서는 2달 전에도 서울 종로구 구간에서 작업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만 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뉴스의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묻고 또 들어보는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상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좀 멀리 다녀왔다면서요? 네,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병원처럼 보이는데 수술복에 수술대에 여기 어딘가요? 네, 부검실입니다. 잠시만 이거 뭐지? 견갑골 골두 부분인 거예요? 아니다. 이쪽 앞다리 여기 있거든요. 아, 안으로 들어왔구나. 네네. 앞다리라면 사람을 부검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동물의 사체를 부검하는 곳입니다. 의문의 죽음이요. 동물도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부검 과정에서 한 고양이를 엑스레이 촬영한 건데요. 흉추 2번에서도 골절이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뼈가 부러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고로 부러진 건지 아니면 학대를 당한 건지 조사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물 부검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국내에 딱 하나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네. 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이곳에 경찰이 사체를 부검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대구에서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 막 이렇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사체는 고양이 한 마리입니다. 전날 대구에서 발견됐는데요. 돌보는 고양이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어제. 수목원 앞 산책로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사가 났으면 피가 흥건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없어요. 어디서 그러네요. 뭐 죽여서 또 일부러 보란 듯이. 수의사들이 고양이 사체가 담긴 상자를 부검실로 옮깁니다. 이곳이 바로 동물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마스크와 양 장갑 그리고 더신까지 신은 채로 멸균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훼손된 부위를 살펴보다 벌레를 발견하고 따로 수집해 보관합니다. 이게 구더기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은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15분가량 유관 검사를 해봤지만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엑스레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수의사도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체를 가르는 부검까지 마친 뒤 결국 학대 정황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립니다. 경추 6번째에 지금 골절이 확인됐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출혈이 관찰이 돼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제일 많이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이런 부검을 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을까요? 검역본부는 원래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같은 가축의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관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학대당한 동물들의 의문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정리 전문가들이 여기에 소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2019년 102건에 불과하던 부검 의뢰 건수는 지난해 228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 들어 하루 한 번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버려진 한 양어장에서 고양이 뼈가 흩어진 채 발견됐는데요. 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검역본부에서 이걸 부검해 전체 고양이 사체는 7마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와 이제 그 건조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7마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검역본부는 학대 동물을 위한 공식 부검기관이 됐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을 맡는 셈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윤상문입니다. 윤 기자, 동물학대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검도 필요해진 거네요. 네, 무엇보다 동물학대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겠죠. 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6.1 지방선거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죠.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 오늘 선거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 국민의힘은 완전한 정권 교체를,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호소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권성도 원내대표는 대선에선 이겼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심각하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세를 바꿀 것으로 보는데 맞죠?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1호 공약을 발표한 오 후보는 맞상대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급조된 후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시의 미래, 그렇게 급조된 서울시장 후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사무소 개소식에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일꾼, 견제와 균형을 내세웠고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해 계속되는 이른바 방탄 출마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서울과 인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정 업무의 1%밖에 안 된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 이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대검찰청 부속실 같은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갑니까? 정의당도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개소식을 열고 큰 당의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사랑으로 선택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렸습니다. 1호 피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민간인을 이유 없이 소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연결해 재판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러시아군 피의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키이우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 전범 재판의 첫 번째 피의자는 21살 청년입니다. 후드티를 입고 머리가 짧게 깎인 남자가 재판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ваше? Шумалин Владимир Евгеньевич. Дата рождения? 18.50. А Ленина 12.98. Улица? Улица Ленина. 이름은 바딤 시시마린, 2000년생, 21살입니다.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 짙은 눈썹에 큰 눈의 청년, 아직 소년티가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바딤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2살 우크라이나인을 저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위치가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상부에서 사격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군인에게는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 21살 청년에게 민간인을 쏘라고 명령했고 청년은 이 명령을 따른 죄를 받습니다. 네, 비무장 민간인도 사살하라. 러시아군이 내린 공식 명령이었다는 게 러시아 군인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군요. 자, 조 기자,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지 오늘로 닷새째죠. 지금 있는 곳이 르비우시에 있는 미디어 센터 앞이라고요? 네, 이곳 미디어 센터는 르비우 시청 옆에 한 식당 건물 3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전황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또 타전되는 이곳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센터 한쪽 벽에는 실시간 전황을 볼 수 있는 커다란 TV가 설치돼 있습니다. It's in real time. It's basically it's also a group of volunteers. 하루 3차례 전황 브리핑이 있는데 이번엔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헤르손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Але є певні проблеми з відсутністю зв'язку і інтернету. Ви знаєте, що був пошкоджений оптоволокнистий там. 전쟁 중인 국가다 보니 기자들을 상대로 운전과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Тому можемо завтра з вами запланувати і поїхати. Скільки? До 300, наприклад. Добре, забираю зі Львова і потім відвожу до Львова. 전쟁이 시작되고 이곳을 다녀간 외신 기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The corpse has bodies has a hole after balls in the eyes. Not here in the eyes. Yeah, we go. Of course. We should. It's our job, yeah. 국내 언론은 한국 외교부로부터 불과 닷새 동안 르비우시에 한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오늘로 기한이 다 돼서 폴란드를 통해 귀국합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갈수록 잦아들고 있죠. 하지만 이제 후유증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부터 롱 코비드로 고생하는 어린이 환자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병원에 나흘간 입원한 5살, 3살 남매. 기침 아이는 좀 어땠어요? 지난달 초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 달 넘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팠어? 목이 아파서요. 힘들었어요. 얼마큼 힘들었어? 이만큼.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종합병원에서 3살 동생은 천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이 울릴 정도로 컹컹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기침. 되게 건강하고 병원에 별로 입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 남매처럼 코로나 후유증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은 소아청소년은 최근 한 달 동안만 50여 명입니다. 지난해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살에서 17살 청소년 확진자의 14%가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살 미만 아동의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된 걸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올 수 있는데 소아 환자들은 흔히 머리나 목, 근육,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합니다. 특히 발진이나 결막염, 위염, 심혈관계 염증 등이 생기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20명이 이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왔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는. 인지와 학습 문제, 불안, 강박 증세도 후유증 증상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들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관찰이 필요합니다. 무증상이었던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잘 지나갔더라도 증상이 뭔가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소아 청소년 10,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혼신의 다이빙 헤더로 터뜨린 극장골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대구와 김천의 K리그 12라운드 전반 21분인데요. 역습 상황에서 조규성의 감각적인 크로스 그리고 유인수 헤더 들어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이 한 골을 지켜낸 김천.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대구의 마지막 공격만 막아내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세징야가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을 터뜨립니다. 정말 온몸을 던진 혼신의 다이빙 헤더. 이렇게 대구를 패배 위기에서 구해내네요. 다음은 태국으로 갑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천덕 중국의 천이페이를 만난 안세영. 1대1로 맞선 3세트 긴 랠리를 이어가는데요. 뒤를 돌아 받아내는 것도 모자라 몸을 던져 셔틀콕을 걷어올립니다. 상대도 전혀 예상 못한 엄청난 호수비. 3세트 듀스 접전 끝에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이 장면만큼은 정말 최고였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SSG 김광현 선수가 KBO 역대 6번째로 개인 통산 1,500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낮더위가 쉬어가고 구름이 적당히 볕도 가려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를 약간 웃돌며 온화해서 나들이 하기 퍽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더 쌀쌀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차츰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건조주의보가 서울 서남권 등 수도권 더 많은 지역과 충청도 곳곳으로 확대됐고요. 여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 새벽 시간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내려갑니다. 서울이 10도, 대구도 12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도 23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고요. 다음 주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